스스로 야권의 대표 선수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대선 전부터 이런저런 방송에서 한번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바빠서 잘 안 되는데 오늘 드디어 연결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시장 출마하시고 저희 프로그램 첫 인터뷰니까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난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서울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시장 취임 후에 한 해도 안 빼놓고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주 대폭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청년 일자리 12.3% 감소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전국은 1.7% 감소했습니다. 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중앙정부가 44%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서울이 54%,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썼는데도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박원순의 그대로 서울이냐, 안철수의 바꾸자 서울이냐, 그 선택이라고 봅니다. 방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일자리는 감소됐고 서울시는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보했던 거는 좀 후회하십니까? 당시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바꾸고자 제가 책임지고 바꾸고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슬로건이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혁신경영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쓰는 말 아니냐. 행정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에 혁신경영 이렇게 가면 혹시 복지나 안전은 약간 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경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경영의 본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사람이나 돈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최고의 효과를 얻는 게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원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비영리 단체 경영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워낙에 쓸 수 있는 돈이나 사람이 적으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최고의 효과를 얻자. 그게 비영리 단체 경영인데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스앱으로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 문자 주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정희님께서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 공약은 뭔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대표 공약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만이 아니라 저는 출마 선언 때 5대 비전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도시, 교육 도시,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예산 10,000원 한 푼도 아껴 쓰는 행정 혁신 도시,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도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각각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제 공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5개 그런 비전, 이야기들, 약속들 그것보다는 지금 뭐 드루킹 관련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정 그런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해서 부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 제가 드루킹 그 건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현장이라든지 택시 운전사분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현장, 미세먼지 현장 이렇게 열심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드루킹 관련한 기사들을 지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50대 50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론 보도는 아마 80대 20 또는 90대 10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제가 5대 5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9대 1로 드루킹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는 뭐 어쨌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드루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 후보 어제 네이버 본사 방문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기사 댓글 금지하자 이런 제안했는데 이런 어떤 이유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론 조작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지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는 49일밖에 남지 않은 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예. 정치 분야 댓글은 그 49일 동안 중지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그냥 선거뿐만이 아니고 정치 분야는 아예 그냥 댓글을 금지하는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든 분야 댓글을 금지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요. 포탈이 예. 심각하니까 예. 오히려 지금 보면 다른 분야의 각 언론사마다 댓글이 있고 그리고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해서 그걸로 충분히 공론화하고 정보 교환할 예. 수가 있는 환경이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야 댓글 금지하는데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선거 끝나고도 계속 금지하는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서 그 후보님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량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그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댓글 순위, 뉴스 순위, 검색 순위까지 순위 조작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다방면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현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거랑 민간인이 한 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 민간 사조직을 통해서 한 것은 예. 법 위반입니다. 예.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위법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거는 그 올림픽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대선 전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네요. 그때 이미 여러 가지 그 증거들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대선 때부터 또는 대선 전부터 그러한 조작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근거는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그것이 그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 복심 중에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그 드루킹이 조직했던 조직 방문한 그 동영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답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은 그 안철수 위원장도 문준영 취업특혜국 제보 조작 때 알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경우는 이미 조사가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에서 지금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은 문 대통령도 모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답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 무단 침입했는데 자유한국당가 공모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글쎄요, 제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지금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저는 드루킹 사건, 드루킹 게이트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드루킹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질은 드루킹 게이트가 아니라 불법 여론 조작 게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야 3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특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부 여당이 지금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그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와 유사했던 몇 건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이미 특검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규명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그 여론조사에도 조작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 바른미래당이나 야당에는 조금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 정당에서 실제로 지금 당내 경선을 할 때 후보를 선출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많은 조작 수법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뭐 예. 그것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응답률이 낮은 뭐 예를 들면 응답률이 5%가 안 된다면 나머지 응답하지 않은 95%의 국민들과 그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응답률이 최소 10% 내지는 20%가 돼야 그 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률이 낮고 또 질문을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원하는 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해를 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여론조사 회사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도 이제 특히 그 중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는 사실은 응답률이니까, 응답률이 어느 정도, 응답률이 아주 낮으면 외부적으로 그 추세 분석을 위한 요구로, 그런 걸로만 쓰고, 예. 나머지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발표되는 것은 최소한 응답률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기준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겠죠. 자, 당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노원병 어떻게 경선으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단수로 지금 했던 것 같은데 보류됐거든요. 예, 저도 뭐 후보 입장으로 최근에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의 그 두 공동대표가 있고 예.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심사하는 저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위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조금 공천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유승민 대표하고.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습니다만 서로 경쟁자들끼리는 예. 항상 그 여러 가지 본인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공천에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고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럼 안철수 위원장은 개입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도 후보 입장 아닙니까? 저는 예. 서울시장 그 당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야권의 대표적인 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1대1 선거 여야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지금 1대1 구도 아니겠습니까? 양면 구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겠죠.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였죠. 후보지요 지금도. 예, 안철수 인재영위원장 만나봤습니다.